한국 김치 미국 비행기에서 울컥하게 한 사연. 아니, 제가 비행기에서 눈물을 흘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나왔는데 작은 김치 한 조각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순간 지난 6개월 동안의 한국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김치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올 줄이야. 남산공원 산책길, 한강의 야경, 그리고 떡볶이 가게 할머니의 웃음까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사람들,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확신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제 두 번째 고향, 한국을 다시 찾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 정말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언어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면서 항상 단어를 좋아했어요. 각 단어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고, 다른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게 좋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눌 정도로 말할 수 있었어요. 대학교에 가서는 만다린어도 조금 배웠어요.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건 제가 처음 한국어를 들었던 날이었답니다. 그날은 토요일 햇살이 참 좋은 날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날이었죠. 뉴욕에서 친구와 함께 문화축제에 갔을 때였어요. 여러 나라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과 손으로 만든 공예품을 파는 부스를 구경하며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작은 무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발견했죠. 젊은 사람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음악은 경쾌하고 에너지가 넘쳤고 비트가 너무 신나서 발을 저절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가사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친구가 그게 K-POP라고 알려줬어요. 그날 내내 그 언어의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제 마음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인터넷에 들어가 K-POP 노래를 검색했어요. 밤새도록 듣고 또 들었죠. 춤도 멋있고 노래도 좋았지만 제가 정말 사로잡힌 건 언어였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들의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어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어요. 한글이라는 독특한 알파벳을 발견했거든요. 15세기의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한글은 논리적이고 단순했어요. 각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과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았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수록 점점 더 놀라웠어요. 단순히 알파벳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선물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생각하며 이런 걸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특별한 언어를 꼭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어요. 초급 한국어 교재를 사고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죠.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나 같은 쉬운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간단한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나하나씩 비밀이 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배우들 연기에 울고 웃으며 빠져들었어요. 한국 역사를 읽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김치 만들기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국과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열정을 모두가 이해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제 언어 공부를 응원해주셨지만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의아해하셨어요. 왜 하필 한국어야? 라며 물으셨죠. 이 근처에서 쓸 일도 없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니? 라고도 하셨어요. 제 친구들은 더 냉소적이었어요. 너 이미 스페인어랑 프랑스어 할 줄 알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열정의 문제였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연결고리였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힘들었지만 저는 이 언어를 꼭 배우고 싶었어요.
몇 달 동안 혼자 공부하다가 정식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어요. 다니는 대학교에는 한국어 강좌가 없어서 근처 언어학원을 찾아봤죠.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도시로 운전해 2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선생님은 서울에서 자라신 친절하지만 엄격한 분이셨어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를 배울 땐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실수는 성장의 과정이니까요. 저는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들을 자주 헷갈렸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책 읽는 걸 좋아해요라고 말하려다가 책 먹는 걸 좋아해요라고 해버렸어요. 다들 웃었고 저도 같이 웃었죠. 하지만 그런 실수들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졌어요. 가족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음식을 주제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정상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1년 정도 한국어 수업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책으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걷고 경주의 사찰을 방문하고 밤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이 문화의 중심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행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고 비행편을 알아보고 가고 싶은 장소를 조사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언어가 서툰 채로 여행하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너무 기대가 됐어요. 쉽지 않을 걸 알았지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교재와 교실을 넘어 한국어에 대한 제 사랑을 더 깊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시작됐답니다. 한국의 노래, 한 언어, 그리고 한 꿈으로요.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계기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는지 신기해요. 그때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몰랐어요. 단지 따라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모험의 문턱에 서 있었고 세상이 제 앞에 활짝 열린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맑은 아침이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도 됐어요. 몇 달 동안 한국어 문장 연습하고 지하철 노선을 외우며 준비했지만 막상 한국 땅에 도착하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공기, 사람들, 주변 소리까지 모두 달랐어요. 공항은 정말 엄청났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불빛은 밝고 여기저기 안내판이 가득했죠. 사진으로만 봤을 땐 알 수 없었던 웅장함이 직접 가보니 확 느껴졌어요. 저는 여행 가이드를 꼭 쥐고 사람들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갔어요.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제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서울로 가는 기차를 찾는 일이었어요. 공항철도가 제일 편리하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표를 사는 것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안내판에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지만 바쁘고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게 낯설게 보였어요. 한참 헤매다가 결국 표를 살 수 있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스스로 뿌듯했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강과 높게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죠. 기차 안은 정말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진짜 모험이 시작됐어요. 역은 정말 컸어요. 제가 알던 어떤 역보다도 훨씬 크고 복잡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다니고 기차를 타러 뛰어가고 출구로 빠르게 나가는 모습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게스트하우스 가는 길을 확인했어요. 지하철을 한 번 더 갈아타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색색의 거미줄처럼 보였어요. 제가 가야 할 노선은 3호선이었는데 그 노선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내판을 따라갔는데 갈수록 더 혼란스러웠어요. 서울역은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와 계단으로 가득 찬 미로 같았어요. 캐리어는 점점 무거워지고 등에는 땀이 줄줄 흘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저는 멍하니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정보 데스크를 발견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분이 친절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제가 할 줄 아는 한국어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제 말투가 어색했는지 직원분이 뭔가를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이해는 못했지만 제가 들고 있던 지도를 보여드리며 가고 싶은 장소를 가리켰어요. 직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단어와 손짓으로 길을 알려줬어요.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르쳐주신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겨우겨우 플랫폼을 찾아갔고 드디어 지하철에 탔어요. 지하철 안에 들어가자마자 첫인상이 정말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좌석이 단정히 배열돼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앉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곳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 차분함이 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줬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쇼핑백을 든 여성,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신문을 읽는 어르신이 보였어요. 모두 각자의 세계에 몰두한 모습이었죠. 순간 내가 외국인인 걸 알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면 분명 바로 알아챌 것 같더라고요. 몇 정거장을 지나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이 역은 서울역보다는 훨씬 작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았어요. 출구를 따라 지상으로 나가니 서울의 거리가 제 앞에 펼쳐졌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정말 신났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게 그 다음 도전이었어요. 제가 적어온 길 안내는 단순해 보였는데 막상 거리에 나서니 모든 길이 비슷해 보였어요. 왼쪽으로 돌고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그러다 보니 같은 길을 계속 돌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작은 가게들과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각각 독특하면서도 어딘가 비슷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멀리서 제가 찾던 게스트하우스 간판이 보였어요.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아담한 건물로 입구에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죠. 주인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간단한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해 주셨어요. 방 열쇠를 받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 그리고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이 있었어요. 온종일 헤매다가 드디어 쉴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근처 동네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거리는 화려한 간판들로 환했고 거리 음식 냄새는 저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떡볶이를 파는 노점에 멈춰 섰어요. 주인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접시에 떡볶이를 담아주셨죠. 첫 한 입을 먹었을 때 쫄깃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맛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저는 혼자 웃으면서 이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라고 생각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피곤하고 정신없고 살짝 집이 그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설렜어요. 이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방법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길을 잃는 게 가장 멋진 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다는 걸요. 다음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전날의 피로가 다 풀린 듯 상쾌했죠. 오늘은 계획한 대로 경복궁에 가기로 했어요. 가이드북에서 읽은 그 웅장한 문과 화려한 지붕을 직접 볼 생각에 너무 설렜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간단히 토스트와 잼으로 아침을 먹고 가방을 챙겼어요. 물병, 가이드북 그리고 작은 노트를 넣었죠. 경복궁에 대한 인상을 기록해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날씨도 맑고 따뜻해서 택시 대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벌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노점상들은 야채나 손수 만든 물건을 정리하며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고 길거리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편안한 옷을 입은 사람들, 심지어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어요. 이 도시가 정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표를 사는 건 이번엔 어렵지 않았어요. 기차를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경복궁역에 도착했죠. 역에서 나왔을 때 나무와 동상으로 둘러싸인 넓은 대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서 경복궁의 커다란 문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니 문에 새겨진 세세한 디테일이 보였어요. 붉고 초록색의 화려한 색감의 나무에는 마치 이야기를 담은 듯한 섬세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관광객들 줄에 합류해 입장권을 사고 드디어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에 든 입장권이 설렘으로 꽉 차 보였어요. 궁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넓게 펼쳐진 공간이 저를 작게 느껴지게 했고 뒤에 보이는 산은 궁궐의 웅장함을 더해줬어요. 한참 동안 서서 이 모든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처음 보이는 건 광화문이었어요. 커다란 돌벽과 화려한 색감의 문,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수문장들까지 정말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사진 몇 장을 찍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궁 안은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건물의 지붕은 곡선으로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고 햇빛을 받는 색감이 반짝이는 듯 했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가 여기서 살았던 모습을 상상했어요. 가이드북에 따르면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중심 궁궐이었대요. 5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곳에 제가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여러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어떤 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정자가 있었고 또 다른 곳엔 넓은 돌길에 건물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나무에 새겨진 문양이나 벽에 그려진 패턴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해서 계속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사진을 찍는 걸 멈추고 그 풍경을 눈으로 즐기고 싶었어요. 걷다 보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 무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들의 화려한 옷이 궁궐의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복을 입고 오면 입장료가 무료래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구경하다 보니 근정전이라는 건물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왕이 중요한 의식을 열던 장소래요. 건물은 정말 거대했고 높은 돌단 위에 서 있었어요. 돌계단 양옆에는 전설 속 동물 모양의 석상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날카롭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계단을 올라가 넓은 마당을 내려다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왕이 의식을 주재하던 장면이 그려지는 듯 했어요. 점심 무렵이 되니 슬슬 배가 고파졌어요. 궁을 나와 가까운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어요. 이곳은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동네로 유명했죠.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기와 지붕, 나무 대문이 이어진 풍경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줬어요. 작고 아늑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어 다행이었어요. 비빔밥을 시켰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얀 쌀밥 위에 알록달록한 채소와 반숙 계란, 그리고 고추장이 얹어져 있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숟가락으로 잘 섞어 먹으라고 알려주셨어요.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신선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이런 맛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싶었어요. 점심을 먹고 북촌 한옥마을을 더 돌아다녔어요. 어떤 한옥은 카페로, 어떤 집은 공예품 가게로 바뀌어 있었고 몇몇은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손수건을 기념품으로 사고 한옥 카페에 들러 녹차 한 잔도 마셨어요. 창가에 앉아 멀리 펼쳐진 한옥 지붕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음이 참 평온해지더라고요. 하루가 저물 무렵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걷느라 다리가 무척 피곤했지만 마음은 꽉 찬 기분이었어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에서 느낀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이렇게 귀한 곳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사진마다 그때의 풍경과 감정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더라고요.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밖 공기가 서늘하고 맑은 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탐험하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이 추천해주신 인사동이라는 동네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곳은 전통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예술과 공예품들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설렘이 가득했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버스를 타고 인사동으로 갔어요.
버스에서 내리니 벌써부터 북적이는 거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길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 갤러리, 그리고 카페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들 무언가에 빠져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구경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리가 정말 알록달록하다는 거였어요. 가게 간판들도 다 예쁘게 꾸며져 있고 진열된 물건들도 도자기, 전통 부채, 그리고 닭이 세트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심지어 길 자체도 돌로 예쁘게 깔려 있어서 왠지 오래된 역사 속을 걷는 기분이 들었어요. 걷다가 한 노점에서 전통 한국 붓과 한지 세트를 파는 걸 봤어요. 붓에 새겨진 섬세한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판매하시는 분이 즉석에서 한자를 써 보이셨는데 손동작이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더라고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그림 같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자체로 예술이었어요. 저도 작은 붓 세트와 한지를 사기로 했어요. 나중에 집에서 써볼 생각에 기분이 좋았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이번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여기저기서 떡볶이, 호떡, 그리고 군밤 같은 음식을 팔고 있었어요. 저는 떡볶이 노점으로 가서 작은 컵에 담긴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빨간 양념이 잔뜩 묻은 떡을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쫀득쫀득한 식감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면서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 커플들이 셀카를 찍는 모습, 그리고 골목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까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점심을 해결하고 나니 한복을 파는 가게가 눈에 띄었어요. 진열된 한복들이 정말 화려했어요. 꽃과 새 모양이 그려진 비단 천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주인분이 사람들이 종종 한복을 대여해서 궁이나 사진 촬영을 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번에는 구경만 하기로 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전통 찻집이 보였어요. 입구는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나무로 된 천장과 전통 그림으로 장식된 벽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줬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유자차를 주문했어요. 노란 빛깔의 차가 나오자 향긋한 과일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더라고요. 찻집 안은 조용했어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의 작은 대화 소리만 들렸죠. 저는 노트를 꺼내 오늘의 소감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통을 가득 느낄 수 있는 공간에 있으니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찻집을 나왔을 때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인사동 거리에 등이 켜지니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한 조명이 가게들을 비추면서 거리가 마치 그림처럼 보였어요. 낮에 많던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골목은 한층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갤러리에 들렀어요. 전통 한국화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강한 붓질과 화려한 색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폭의 그림에서 산과 계곡이 평화롭게 그려져 있었는데 경복궁 뒤에 보였던 산이 떠올라서 잠시 그 앞에서 서 있었어요. 가격이 비싸서 사지는 못했지만 그 그림의 느낌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에 도자기를 파는 가게에서 멈췄어요. 손으로 만든 작은 컵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색과 모양이 조금씩 달랐어요. 저는 파란 빛깔이 은은히 도는 찻잔을 골랐어요. 오늘 하루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념품이 될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오늘의 경험들을 되돌아봤어요. 인사동은 단순히 쇼핑하거나 먹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창문 같았어요. 붓글씨와 한복, 찻집과 그림까지. 하나하나가 특별했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저를 더 깊이 빠져들게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고요했고 저는 하루 동안 느낀 감정들을 곱씹으며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그저 여행지로서가 아니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볼 것도 느낄 것도 많겠죠.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분이 광장시장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곳은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맛있는 길거리 음식과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본 사진들도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채로운 물건들을 구경하는 모습이 너무 흥미로워 보였죠.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 익숙해져서 길 찾는 것도 금방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장시장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사람들은 사방에서 오가고 있었고 공기에는 다양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튀긴 음식, 매콤한 찌개, 그리고 달콤한 빵 냄새까지.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금방 그 에너지에 끌렸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여기저기 눈길이 갔어요. 상점마다 물건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고 깔끔하게 쌓여있는 천부터 반짝거리는 해산물까지 다양했어요.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며 활기차게 외치는 소리가 시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도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다가 흥미로운 곳에서 멈춰 섰어요. 처음으로 눈에 띈 곳은 빈대떡을 파는 노점이었어요. 상인이 두꺼운 반죽을 뜨거운 팬에 올려 굽는 모습을 보는데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게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냄새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주문해봤어요. 종이 접시에 담아주셨는데 한 입 베어 물자 뜨겁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어요. 바삭한 식감도 정말 좋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이건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걸으니 김치만 가득 진열된 가게를 발견했어요. 빨갛게 빛나는 매운 김치부터 연한 색깔의 덜 매운 김치까지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상인이 저를 보더니 한 조각을 맛보라고 권하셨어요.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시도해봤죠. 생각보다 맵지 않고 새콤한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병 하나를 사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이번엔 김밥을 파는 가게가 보였어요. 김밥은 스시처럼 생겼지만 안에 채소와 고기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색감이 정말 예뻤어요. 주황색 당근, 초록색 시금치, 노란 단무지가 김으로 잘 감싸져 있었죠. 하나를 사서 걸어가며 먹었는데 맛이 깔끔하면서도 담백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시장을 돌아다니기에 딱 알맞은 간식이었어요. 시장을 더 깊숙이 들어가니 볼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한쪽 구역은 직물로 가득했는데 레이스처럼 섬세한 천부터 두툼한 울 소재까지 다 있었어요. 실크천을 만져봤는데 손끝에 닿는 부드러움이 정말 놀라웠어요. 옆에는 전통 한복을 파는 가게도 있었는데 꽃과 새가 그려진 화려한 무늬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한복을 직접 입어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하기로 했어요. 한쪽에서는 전통 한국 가면을 파는 곳도 있었어요. 강렬한 색깔로 칠해진 가면들이 웃는 얼굴, 화난 얼굴 등 다양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팻말을 보니 이런 가면들이 전통춤과 연극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가면 하나를 집어들고 집에 가져가면 벽에 걸어두면 참 예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슬슬 목이 말라져서 마실 걸 찾으러 다녔어요. 식혜를 파는 곳이 보였는데 이건 한국의 전통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차가운 종이컵에 달콤한 음료와 쌀알이 떠있는 모습이 특이했어요. 한 모금 마셔보니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시원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마트에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음식을 더 찾아 돌아다니다가 핫케이크, 즉 한국식 호떡을 만드는 가게를 발견했어요. 반죽 안에 갈색 설탕과 견과류를 넣고 구워내는 거였는데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저도 기다렸다가 하나 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바삭한 겉과 녹아내리는 달콤한 속이 정말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이걸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몇 시간을 시장에서 보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시장 특유의 에너지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상인들과 손님들 모두 따뜻한 분위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곳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여기는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돌아가기 전에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러서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나무 포스터와 손으로 그린 부채를 샀어요.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물건들이었고 집에 가서도 이 시장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가방이 꽤 무거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시장에서 산 음식과 기념품 때문이었죠. 발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정말 충만했어요. 광장시장은 그저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동안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바삭한 빈대떡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한 입 한 입마다 한국의 깊은 음식 문화가 느껴졌어요. 시장은 시끌벅적하고 분주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곳을 즐기고 있었고 저 역시 그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지하철이 제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나라에 점점 더 애정이 생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고 다음 날은 또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기대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 오늘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잠들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6개월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옷을 가지런히 접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을 포장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참 허전했어요. 한국은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느새 제게는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기만 했어요. 언어, 음식, 길거리 풍경, 심지어 사람들끼리 악수 대신 인사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요. 그런 것들이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식사 때마다 김치가 없으면 허전하게 느껴지고 한국어로 된 소리가 주변에 들리는 게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감정이 북받치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좋아하게 된 장소들을 하나씩 다시 찾아다녔거든요. 남산공원의 조용한 산책로를 걸으며 시원한 가을 공기를 들이마시고 단풍잎이 붉고 노랗게 물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학교 근처 단골 카페에도 들렀죠. 바리스타가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평소 제가 마시는 헤이즐넛 라떼를 준비해줬어요. 그 카페는 낮은 나무 테이블과 잔잔한 재즈 음악 덕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아늑한 공간이었답니다. 저녁엔 한강으로 갔어요. 한강은 제가 여러 가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도전에 부딪혔던 순간들, 그리고 성장했던 순간들을 자주 떠올리곤 했거든요. 물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강 위에 반짝이는 걸 바라보는데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이젠 한국어로 음식을 주문하는 건 식은 죽 먹기였고 지하철 노선을 척척 찾아다녔으며 가끔은 현지인들과 가벼운 대화도 나눌 수 있었어요.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이 6개월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길거리 떡볶이 가게에서 늘 제게 조금 더 주시며 공부 열심히 하려면 잘 먹어야 해 라고 말해주셨던 친절한 할머니, 발음을 바로잡아주고 실수할 때마다 함께 웃어주셨던 언어 선생님, 그리고 밥 한 끼 나누며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까지요. 그 중에서도 유진은 정말 특별한 친구였어요. 서울에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들을 소개해준 것도 유진이었어요. 작고 아담한 서점, 멋진 뷰를 자랑하는 옥상 카페 같은 곳들을 말이에요. 마지막 밤에는 유진이 저를 위해 깜짝 송별회를 준비해줬어요. 전통 한식당에서 바닥에 앉아 나무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구운 생선과 따끈한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졌더라고요. 식사 후 유진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안에는 섬세한 팔찌가 들어있었는데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를 잊지 않으려고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정말 감사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거든요. 공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여기저기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을 마치고 나니 비행기 탑승 전까지 조금 시간이 남더라고요. 면세점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국의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했어요. 고급스러운 핸드백, 예쁘게 포장된 화장품, 줄지어 진열된 홍삼 제품들까지요. 마지막으로 작은 노트와 한국 전통 과자를 샀어요.
노트 표지에는 서울의 명소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면 이곳에서의 추억을 글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을 보니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승무원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승객들을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하늘로 떠오르며 서울의 빌딩들과 산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목이 메었어요. 정말로 한국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곱씹어봤어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경험한 것 이상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공동체와 친절, 존중의 중요성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가치들이 제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제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한국어 단어와 문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지닌 끈기와 조화, 연결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세상은 넓고 용기를 낸다면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승무원이 가져다 준 기내식에서 김치가 딸려 나왔을 때 미소가 절로 나왔어요. 한국을 떠났지만 김치가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었어요.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분함을 느꼈어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잊지 못할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제가 어디를 가든 함께할 거예요.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심도 더 확고해졌어요. 그냥 방문객으로가 아니라 진짜 제 두 번째 집처럼요. 공항 출구를 나서며 유진이 준 팔찌를 꽉 쥐었어요. 그 팔찌는 지난 6개월 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었거든요. 이 모든 건 제 인생에서 새로운 멋진 장의 시작에 불과했어요.